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인터뷰 기사인데 상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금융시장의 그 자금난, 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힘들다. 그 외환 위기 때보다도 빚이 많아가지고 몇 년 더 고생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풀어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연준이라고 하죠. 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보다도 1%포인트나 높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한국보다 높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런 해외 투자자의 자금이 이제 고금리를 이제 쫓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 걱정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또 강원대 그 레고랜드 그리고 흥국생명의 그 신종자본증권 사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국내 금융시장이 자금난으로 약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리면은 국내 그 해외 투자자 자금들은 과연 빠져나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그 자금난은 어느 정도인지도 상당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그 자금 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이제 채권 트레이더래요. 채권 트레이더. 주식 트레이더가 아니고 채권 트레이더들이다. 그 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채권을 사거나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거나 또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동향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KB 국민은행 쪽인 같은데 본부장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의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1998년도에 JP 모건의 서울 지점으로도 근무했었고, 체이스 맨해튼 은행, JP 모건이 합병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런 쪽에서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외환 트레이딩의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외환과 채권 거래를 동시에 하는 일이 흔하냐 물어보니까 이 환율과 이자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답니다. 환율과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이 금리죠. 환율과 금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거래를 할 때는 그 선물한 거래를 하면은 그 선물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그 두 나라의 이자율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외환 거래하고 이자율 거래 업무를 같이 붙여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 했더니 이자율하고 외환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처리하기도 하고 그 은행의 자금을 갖고 이제 직접 채권을 사고 팔기도 한다고 하죠. 요즘은 이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객이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시장에서 자동으로 그런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아주 흥미롭습니다. 직원들도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고, 이자율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가 뭐냐? 파생상품 하도 듣긴 많이 들었죠. 그 결국 이자율 거래는 채권 거래이다. 그럽니다. 그 주식도 거래할 때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이 있지 않냐. 채권도 국채 선물,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주고받는 이자율 스왑, 그리고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면 뭐냐, 1년, 10년 혹은 30년 만기에 그런 액면금리 연 3%짜리 우리가 국채를 산다고 하자. 그럼 6개월마다 3%의 2분의 1씩을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정금리가 아니라 이제 변동금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그 은행의 그 CD를 가진 사람하고 그 스왑, 교환 계약을 이제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맺을 수 있다. 그럼 CD 증서 어떻게 되냐? 이게 CD 증서 같아요. CD 증서, 양도성 협력서. 그러면은 자신이 3개월마다 고정금리로 받는 이자는 건네주고
상대로부터 3개월마다 변동된 이자율로 받는 이자는 건네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결국 이자율 스왑이다. 스왑. 교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거래를 하냐 물어보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회피. 예를 들어서 기업들 가운데서 해외에서 변동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 달러를 조달한 뒤에 또 원화로 바꾸어서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이제 이자를 지급하고 싶을 때 은행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달러 원화를 바꾸면서 이자율 스왑 계약까지 해가지고 해지를 하는 겁니다. 해지, 위험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10년짜리 스왑이라고 말하면은 한 번에 스왑 계획을 하면 10년간 유효하다는 뜻이냐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 10년 만기 고정금리하고 3개월짜리 변동금리를 3개월마다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3개월마다. 우리나라 그 스왑 계약의 변동금리는 매 3개월마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3개월마다 결정이 된다. 이 대목에서 보니까 스왑 거래 때 사용되는 그 무위험 변동금리라는 게 있어요. 무위험 변동금리.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제 생략을 했더라고요. 이런 금융 용어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 듣다 보면 조금씩 되겠죠. 그래서 이 본부장은 보니까 뭐 외환거래는 현물안을 하루에 한 4억에서 5억 달러 정도, 선물안까지 하면 10억 달러 넘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는가 봅니다. 상당히 많이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의 3대 특징이 뭔가 한번 보자. 채권 시장 3대 특징. 첫 번째, 40년 동안 보지 못하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인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하고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유례없이 빠른 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물가 상승률도 지난 20년 동안 못 봤던 수준이고요. 둘째는 뭐냐? 무위험 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하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금리가 오르면서 다른 신용 위험이 있는 채권들의 그런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즉,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발행하는 그 채권의 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 스프레드를 더해 가지고 결정되는데, 그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이 가산금리도 커지는 거야. 가산 커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커지고 가산금리도 오르고 아주 골 때리는 거죠. 그럼 채권의 그 전체 금리가 오를 뿐 아니라 채권 발행 기업의 그 부도 가능성에 따라서 채권별 금리 격차도 커지고 있고, 세 번째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전 세계의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채권 발행자들의 이자 부담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급등하는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자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그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은행인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때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렸고, 이후 돈을 더 풀기 위해서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사주는 양적 완화까지 했어요. 유럽중앙은행은 2012년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지 않았냐. 그런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오르냐?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랑 그 이번 코로나 사태의 그 차이는 그 중앙은행의 통화 확대보다는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 그게 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부의 재정. 그래서 M2 기준으로 보니까 통화량을 분석해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했는데도 M2 증가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는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동시에 재정 지출까지 확대하면서 통화량이 짧은 시간에 그냥 급격하게 확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가 이제 오래 유지됐고, 지금 미국 연준이 통화 긴축에 나섰지만은 그때 풀린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현재 떠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다. 물가 상승이 원인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일단
한번 더 이어서 해볼까요? 그러면 재정 지출 확대 외에 다른 요인은 뭐냐? 물어보니까 물가가 오른 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이제 공급망이 교란되고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관리해야 하는 그 막대한 통화가 눈앞에 크게 보일 것인데,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정부가 재정 자금을 적게 풀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에는 그렇게 풀 수밖에 없었다. 당장 경제가 멈춰가지고 근로자들이 쫓겨나고 자영업자가 망할 판이니까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었다.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다리 차면은 기우는 법이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케인즈주의가 이제 득세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확대 정책이 주류를 이뤘는데,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방만한 재정이 이제 초래한 비효율성 때문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전 나타나요. 그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작은 정부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보단 공급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80년대부터 2010년쯤까지 이런 분위기가 풍미했죠. 거기에 세계화가 일어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이제 생산성은 빠르게 이제 향상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좀씩 이어집니다.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안 좋다, 금융시장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또 이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